1시간, 2시간, 1시간 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반. 뭐 질의응답 다 합쳐서. 네. 예. 편하게 하시면 예. 저 뭐 다 끝나고 뭐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중간에 그냥 제가 중간에 그냥 막 얘기하지 않고 막 물어볼 거거든요. 굉장히 귀찮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혹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으면 좀 참여를 좀 해주시면 제가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의 최정규라고 합니다. 저는 저 인간의 본성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만큼 나를 고려하고 또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좀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남을 생각하나 아니면 그렇게 남을 생각한다는 게 뭐 경제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내 비대면을 하다가 최근에 상황이 좀 나아지는지 대면 수업으로 최근에 이제 소규모 강의들은 대면 수업으로 전환은 저는 이제 학부 수업은 굉장히 큰 규모라서 한 100명이 넘어가서 그거는 여전히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원 수업을 이제 처음으로 대면을 했어요. 지난주에. 마스크를 쓰고 1시간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았고 막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고, 두 번째는 대학원 강의를 줌으로만 했는데 줌으로 할 때 2D로 보다가 이제 사람을 3D로 만나니까 또 재밌는 게 예를 들어 다 앉아 있으니까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큰 친구도 있고 등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직접 만나는 게 확실히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강의할 때 약간 흥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막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가까이 가고 막 이러는 것들 부담이라 그래서 가능한 한 안 움직이고 여기 딱 붙어서 하려고 그래서 이것도 아이패드 펜으로 넘기는 것도 펜으로 하려고 여기서 멀리 도망가지 않으려고 약간 목소리가 좀 이렇게 축 처진다 싶으면 그건 여러분 탓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활기차지 않아 보여서 제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지. 저는 언제든지 막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낮아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질문도 하고 막 이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제가 고민하는 거 갖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 이건 사실상 파면 팔수록 어려운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지혜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질문을 한 3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타인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가지고 좀 전반부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에 대해서 고려한다라는 거를 예전부터 여러 가지 용어로 타인에 대한 고려를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좀 오해 소지는 좀 있지만 굉장히 멋있는 말 중에 하나가 도덕감정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을 사실상 18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계몽주의자들이 많이 썼던 얘기들입니다. 모럴 센티먼트라고. 그래서 그 도덕감정이라는 건데 그게 왜 약간의 오해 여지가 있냐면 사실상 도덕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뭔가 해야 되고 윤리적이고 이런 얘기로 들릴까봐 사실 그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도덕감정이라는 얘기가 18세기 때 막 나오다가 그 이후에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점점 그 논의가 없어지는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도덕감정이 근데 소위 이타성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그런 도덕감정이 여전히 현대에도 필요한 이유는 뭘까?
그런 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영화 보셨나요? 네. 뭐 무게 잡으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데 좀 다른 약간 리프레이즈를 좀 했습니다. 만일 저 사람이 앞에 나타나서 뭐 메이트릭스를 떠날 거냐 말 거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파란 알약을 먹으면 타인의 고통과 행복에 무감각해질 거다. 그러니까 타인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의 처지에 공감하지 않아도 되고 타인이 행복해지는 걸 보더라도 그로부터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할 거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을 얘기할 때 처음 얘기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타인의 기쁨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그걸 이제 동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인의 슬픔을 보고 같이 슬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슬플 때 타인이 슬픈 걸 보고 슬픔이 덜해지고 내가 기쁠 때 타인이 같이 기뻐해 주는 걸 보고 내 기쁨이 배가 되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사실 골치 아픈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타인의 존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그때마다 달려가 주느라고 내가 드는 수고를 생각하고 타인의 시각이나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예 관심 끊고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파란 알약을 먹으면 그런 관심을 다 끊어주겠다라는 얘기죠. 빨간 알약을 먹으면 그다음부터 남도 걱정되고 뭐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남들한테 피해가 주는지 아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그래서 열만큼 나가는 게 나한테 좀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 봐 5밖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이제 스스로 우리가 지출을 하는 거죠. 빨간 알약을 먹으면 타인 고려하고 타인의 고통의 일부를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타인이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의 일부를 내가 막 떠안고 그래서 나도 같이 막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파란 알약을 먹으면 그런 고민이 없어지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어떤 거를 드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드실 것 같아요? 빨간 알약을 드시겠습니까? 파란 알약을 드시겠습니까? 뭐 불행히도 적절히 반반씩 섞어 먹는 건 불가능하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 빨간 알약 드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빨간 알약을 들어야 되죠? 사실 가만 생각을 해보면 타인이 고통을 느낄 때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건 나한테 굉장히 커다란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내 행동을 뭐 내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나한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이러저러한 피해를 갈 것 같으면 또 그것도 막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성금도 내야 되고요. 안 내도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비용 처리할 게 많아지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안 하면 훨씬 더 나아지겠죠. 제가 보니까 올 1년 동안의 지출 내역을 보니까 코로나로 밖에를 안 나가니까 사람은 뭐 이 대면으로만 만나니까 사실 지출 카드 명세서 날라오는 거 보면 3분의 1로 줄어 있는데 보니까 그러면 타인하고의 관계를 딱 끊고 나만 살면 여기서 더 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또 드는 거죠. 그럼 집도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 약을 먹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여러분들은 답을 못 찾나? 저도 뭐 답을 없는데 왜 우리는 빨간 알약을 먹으려고 할까요? 타인의 행복을 느끼는 거, 불행한 걸 느끼는 것보다도 뭔가 파란 알약을 먹었을 때 나한테서 오는 행복이나 불행도 못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뭐 그거는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자기 거는 아주 또렷하게 느낄 거예요. 내 행복은 또렷하게 느껴요. 빨간 약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보통의 총량이 파란 약을 먹었을 때보다 더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파란 약을 먹으면은 타인의 고통을 못 느끼니까 개개인의 고통의 총량이 점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빨간 약 먹으면 어쨌든 고통을 나눌 수 있으니까 나누면은 뭐 해결하는 방안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고통의 총량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모든 사람이 빨간 약 먹을 때 나는 파란 약 먹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내 고통을 나눠 안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들은 계속 같이 아픔을 나눠주고 내가 어려울 때 저를 도와줄 건데 저는 눈 딱 감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사실상 소셜 딜레마의 현상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왜 우리가 빨간 약,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행동을 보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거기다 빨간 약 먹은 것처럼 움직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그걸 보고 우리 인지상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걸 갖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럴 때 나만 안 하면 제일 좋은 건데 나만 그런 생각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상 그게 이제 조정의 실패라 그러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제일 좋은 방향, 그러니까 남들 다 빨간 약 먹을 때 나는 파란 약 먹는 게 제일 좋겠다 싶으면 그게 지속되면 어떤 사람도 다 빨간 약을 먹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겠죠. 예. 혹시 빨간 약 먹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 그럼 그 사람은 혼자서 죽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막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느라고. 남들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빨간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이타성이 진화해 온 경로다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찾을 수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빨간 약을 먹는 사람들이 약간만 약아져서 그죠? 무조건적으로 막 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내 고통을 덜어줬던 사람들한테 내가 고통을 덜어준다든가 그걸 우리가 상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남 도와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남의 도움으로 이득만 얻으려는 사람들은 배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혹은 사람들한테는 평판이라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만 알았을 때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손가락질이라는 건 어마어마할 거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진화생물학에서도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간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간 약을 먹은 것 같다는 거죠. 또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지금 당장 띵 하면 여러분 주머니에 100만 원이 생겼어요. 오늘 저녁에 다 쓰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다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용처를 딱 결정을 다 하셔서 그쪽으로 딱 돈을 배분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100만 원을 갖고 어디다가 쓸 건지 지금 갑자기 오늘 저녁에 다 쓰셔야 되고요. 어디다 쓰면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뭐 100만 원을 다 한 곳에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순위를 쭉 두시면 되죠. 뭐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 그다음에 뭐에 20만 원, 그다음에 뭐에 나머지 50만 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쭉 한번 두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순서를 쭉 한번 매겨 보세요. 만약 그 순서가 쭉 매겨졌다면 돈이 200만 원으로 늘어나면 이제 충족되는 범위가 늘어날 거고 50만 원으로 줄여지면 충족되는 범위가 줄어들 거고 어쨌거나 이 순서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굉장히 프라이빗한 결정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 그걸 한번 공유를 한번 해주세요. 어디다가들 쓰시려고 하는지
한번 저한테 좀 말씀을 좀 주세요. 자, 어디다 쓰실 것 같으십니까? 재호는 그동안 못한 거 다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예, 그죠. 햇빛서십니다. 어떤 거에 쓰시겠어요? 저한테 좀 주세요. 1번으로 쓰실 거. 저는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로 사실 것 같아요. 오케이. 또 주세요. 또 다른 분은, 네. 저는 금반지를 샀어요. 그건 뭐에 쓰는 거죠? 일단 금반지를 사면은 나중에 지금보다 일단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투자를 하시겠다. 예, 예. 그 다음에 저는 길냥이 보호단체에 50만 원 선물해요. 할 것 같으세요? 고양이 밥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추워져서 어. 보온할 또 더 주세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그러네. 예. 뭐에 쓰시겠어요? 겨울 코트를 파타고니아 플리스를 사시려고 그러시니까. 이런 거. 예. 예. 친구와 함께 뭐 저녁 한 잔, 뭐 술도 하고 멋진 저녁을 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쓴 거는 너무너무 소박한 꿈인데요. 가고 싶었던 여행 경비에 보태는 분들도 있고, 읽고 싶었던 책을 쭉 사거나, 뭐 기타 등등. 부모님 생신 선물도 생각할 수 있고, 여친 남친한테 감동의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뭐 친구한테 뭐 줄 수도 있고, 뭐 난민 구호 기금에 쾌척할 수도 있고, 뭐 성폭력 피해 여성도 없는 데다가 뭐 아까 뭐 길냥이 보호센터에다도 준다고 그러셨는데, 이 리스트를 보면 왼쪽 오른쪽이 좀 약간 구분이 되세요? 자, 왼쪽은 이제 오로지 나를 위해서 쓰는 거고요. 오른쪽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왼쪽에서 돈을 썼을 때 얻게 되는 내 만족감을 M이라는 크기로 한번 표시를 해보고, 오른쪽에 만족감을 Y라는 거로 표시를 해보면, 뭐 사실상 많은 분들이 저는 재호가 전기자전거를 산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썼다고 해서 쟤는 자기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리스트의 어딘가에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왼쪽을 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거 자체가 문제될 건 하나도 없고요. 오른쪽이 더 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리스트 중에서 정말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들이 들어갈 건지 말 건지가 문제인데, 그 Y 값이 0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내가 100만 원이 생길 때 그 100만 원을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쓰지는 않겠지만, 또 전부 그걸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럼 그 중에서 일부는 남을 위해,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빨간 약 먹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왜 나한테 쓰면 나한테 이만큼의 만족감이 늘어나고 나가 이만큼이 좋아지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쓸까? 그러면 그만큼 사실상 내가 얻게 되는 만족감을 포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길냥이들이 고양이들이 더 그래서 안전하게 겨울을 난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그게 나의 복지에, 나의 만족감에, 나의 물질적인 어떤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어떤 영향을 주나, 그게 사실상 내가 물질적으로 더 길거리에 고양이가 건강하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풍요로워질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내 물질적으로 내가 뭔가 부자가 된 느낌, 뭐 이런 거는 아닐 텐데, 사람들은 왜 거기다가 그거를 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런 실험을 가끔 하고는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실험을 사실 일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연습 삼아 실제로는 이제 뭐 실제 돈도 좀 주고 실제로 돈을 좀 주고 뭐 컴퓨터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의사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 게임에서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누군가랑 짝이 지워져서 그 누군지도 모르고 그 익명의 누군가와 지금 인터랙션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당 한 조고요. 그 두 사람한테 모두 10,000원씩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은 그냥 쏴드리는 거예요. 뭘 결정을 하시면 되냐면 그 10,000원 중에서 얼마만큼을 내가 갖고 얼마만큼을 상대방한테 줄 건지 그걸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내가 10,000원 다 가져가도 되고요. 상대방한테 10,000원을 다 줘도 되고 1,000원, 9,000원으로 나누셔도 되고 5,000원, 5,000원으로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건네주면 그 돈은 상대방한테 갈 때 3배가 돼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그냥 10,000원인데 그 10,000원을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방한테는 3배가 돼서 30,000원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마찬가지의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도 지금 여러분에게 나한테 얼마를 줄 건지 또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얼마를 주면 또 그 돈도 3배가 돼서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거죠. 됐나요? 자,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5초를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얼마를 상대방한테 줄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얼마를? 자, 얼마 주시겠습니까? 상대방한테. 이건 정답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얼마 주시겠어요? 10,000원을 상대방한테 주시겠어요? 오케이. 얼마 주시겠어요? 네. 8,000원. 2,000원은 혹시 모르니까 갖고 계시려고요? 네. 얼마 주시겠어요? 2,500원을 줄 것 같아? 7,500원을 갖고 있고, 네. 얼마 주실 것 같으세요? 다 줄 것 같으세요? 얼마 주실 것 같으세요? 다 줄 것 같다고요? 돈이 너무 적은가? 왜 이렇게 후하지? 자, 경제적 이득 계산해 볼게요. 만일 지금 상대방 의사결정 먼저 했어요. 그죠? 상대방이 지금 뭐 얼마 했는지는 모르죠. 나는 지금 모르고 결정을 할 건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운이 좋아서 상대방이 나한테 10,000원을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의 이득을 가장 크게 만들려면 얼마를 해야 될까요? 하나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를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주면 여러분은 40,000원을 갖고 집에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5,000원이라도 주면 이제 집에 갈 때는 35,000원에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떨어지는 거죠. 상대방이 5,000원 나한테 줬어. 나한테 15,000원이 도착을 했다면 내 이득은 언제 극대화가 될 거냐면 하나도 안 주면 극대화가 되겠죠. 그럼 이 경우라면 25,000원을 가지고 집에 가는 거겠죠. 그죠? 혹은 상대방이 나한테 1,000원을 줘서 3,000원을 준다면 이 경우에도 10,000원을 가지고 그냥 집에 가면 13,000원 가지고 집에 가는 거고 조금이라도 떼지면 13,000원에서 떨어지겠죠. 지금 뭐 하나도 안 주면 안 줘도 내가 10,000원 가지고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Y가 0이면 사실 내가 이만큼 주면 상대방이 이만큼 좋아질 거다라는 거에 대한 전혀 파란 알약 먹은 것처럼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하면 이렇게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준, 그 Y가 0인 사람은 0원이 돼요. 실제로 해보면 누가 돈 제일 많이 벌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돈 최고로 많이 벌어가는 사람은 얼마일 것 같아요? 40,000원 벌어가는 애가 최고로 많이 벌어가겠죠. 상대방이 10,000원 주고 그래서 30,000원으로 오고 얘는 10,000원. 실제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제일 조금 벌어가는 애는 얼마 벌어갈 것 같으세요? 걔는 누구냐면 얘 만난 애. 그죠? 얘 만난 애는 딱 그만큼 벌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쉽지 않은 설명이라는 게 이게 남 생각 안 하면 안 할수록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질 여지는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제로 사람들은
120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한번 이 학생들인데 평균적으로 6,700원 정도를 상대방한테 주더라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상대방이 얼마를 줄 것 같아 라고 예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얼마 줄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줄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도 많이 상대방한테 주더라는 거죠. 이것도 재밌는데 지금은 상대방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동시에 의사결정을 해서 그 돈을 얼마를 줄 결정을 했는데 둘 중에서 한 사람한테 먼저 의사결정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내가 얼마 주겠다 그러면 그 돈이 저 사람한테 상대방이 지금 당신한테 얼마 줬다라는 걸 딱 알려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럼 얼마 돌려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순차적으로 결정을 하게 하면 첫 번째 사람의 경우에 더 많이 줘요. 동시에 결정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상대방도 많이 건네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00원을 주든 내가 뭐 2,500원을 주든 아니면 8,000원을 주든 그게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의 의사결정하고 상대방의 의사결정은 독립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많이 주면 상대방이 더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6,400원 정도 하던 거를 한 9,000원 정도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자도 웃긴데 저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딱 온 거 보고 그러면 내가 내 거 다 챙겨서 더해서 그냥 집에 가야겠다가 아니라 1원 받을 때 0.56원 정도는 돌려주는. 네. 반 정도는 사실 받은 거에 반 정도는 돌려주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걸 보고 우리가 호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나도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는 호의로 얘기를 하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상대방이 그렇게 호혜적으로 행동할 거라는 걸 사람들은 또 의식하고 예측해요. 예, 이걸 보고 우리가 사회적 신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사회적 신뢰라는 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만큼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되돌아올 거라고 믿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신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 흔들리다가 안 흔들리다가 그러는구나. 자, 10,000원, 이번에는 비슷한 건데요. 이번엔 10,000원을 드릴 거고요. 상대방하고 지금 게임을 할 건데요. 지금은 아까는 이제 10,000원 서로들 주고 서로 의사결정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하기 전에 한 사람한테 제안자의 역할을 부여할 거예요. 한 사람한테는 응답자라고 불리우는 역할을 부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랜덤하게 내가 제안자가 될지 응답자가 될지는 모르고요. 제안자한테 10,000원을 주고요. 비슷하게 그 상대방한테 얼마를 줄 건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얼마를 주면 3배가 됩니다. 3배가 되고 그럼 나머지 10,000원 중에서 상대방 전달하지 남은 돈은 이제 여러분 돈. 아까랑 이제 비슷한 의사결정이죠.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응답자는 별도의 10,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준 돈을. 그래서 근데 상대방으로 전달될 때 3배가 돼서 전달이 돼요. 상대방이 10,000원을 주면 자기한테는 3배가 돼서 전달했고 그 중에서 일부를 상대방한테 이제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안자는 10,000원 받았고 10,000원 중에서 얼마 줄 건지 결정하고 그 얼마 주면 이제 3배가 돼서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은 받아서 응답자는 거 받아서 그 중에서 얼마만큼 돌려줄 건지를 이제 보는 거죠. 아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본 거랑 약간 유사한. 네. 근데 이거는 뭐. 네. 자, 만일 여기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얼마를 상대방한테 전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한 것 중에서 3배가 돼 상대방한테 갈 거고 그 사람은 그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얼마를 전달하시겠습니까? 사실 좀 비슷한 문제기는 한데 아까랑 얼마를 주시겠어요? 얼마를 주시겠어요? 예? 10,000원 다 주실 것 같아요? 얼마나 돌려받을 거라고 예측하세요? 예측은 할 수 없어서 최대한 제가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니까. 세상을 어려운 걸 모르셨구나.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의 해법은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응답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면 얼마를 주든 하나도 돌려주지 않겠죠. 돌려주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죠? 그러면 10,000원을 주면 30,000원이 되면 걔는 그냥 30,000원 집에 갖고 가는 게 걔한테 최대예요. 5,000원을 줘서 15,000원이 되면 15,000원 그냥 갖고 집에 가는 게 최대예요. 돌려주는 게 한 푼이라도 있으면 그만큼 자기 수입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익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냐면 받은 돈 그대로 갖고 집에 갈 거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예측한다면 제안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주면 돌아올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는 그야말로 비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예측한다면 나오는 결과는 그냥 10,000원 주면 시작 그러면 10,000원 다 갖고 그냥 집에 가는 게 그냥 끝이겠죠. 맞나요? 자, 근데 만일 그러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무슨 생각이냐?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상대방이 많이 돌려줄 거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는 걸 텐데 지금 보면 이러한 세팅이 사실 뭐 되게 자기적인 세팅 같지만 우리가 사실 살고 있을 때 남을 신뢰한다라는 게 남한테 신뢰를 한다라는 게 그만큼 경제적인 파이를 크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예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성립을 하려면 첫 번째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자기 호혜적으로 일단은 사람들이 움직인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사람들이 일단은 호혜적으로 움직여서 받은 돈 중에서 일부라도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또 첫 번째 사람은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또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사람들은 상당히 상대방한테 돌려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준다면 많이 돌려주는데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신뢰만 한다면 파이가 그만큼 커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신뢰가 없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경제학과 학생들한테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게임을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10,000원 중에서 한 6,000원 정도를 서로 준다고 그러는데 경제학과 학생들은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줘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은 보통 그렇지 않은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까 순차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순차적으로 해보면 1원당 돌려주는 금액을 보면 다른 애들하고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주면 상대방이 준 거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차이는 별로 없어.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상대방한테 얼마를 주는지의 여부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라 그래서 실제로 다른 애들에 비해서 더 이기적이라거나 더 자기만 생각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확실하게 얘들은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면
돌려받을 확률이 그만큼 없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거지. 실제로는 많이 주면 많이 돌려줄 각오가 되어 있는데 믿지를 않기 때문에 많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사회가 그러니까 호혜성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호혜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또 알아야 되고,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하죠. 이게 사회적 신뢰라는 척도예요. 그러니까 보면 근데 이 사회적 신뢰도가 사실상 여러 가지 뭐 이런 실험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국가별로 이런 신뢰도 조사들을 많이 하는데, 뭐 월드 밸류 서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뭐 많은 연구 결과가 이러한 신뢰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의 경제 성장도 잘 되고 경제적 성과도 좋고,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런 걸 가리켜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방금 저 신뢰 게임의 하나의 결과인데, 이거는 뭐 저 페어 앤 리스트라는 사람의 그 결과인데, 그냥 뭐 어떤 거냐면 많이 줄수록 많이 돌려주더라. 그러니까 많이 줄수록 많이 돌려주더라. 많이 받을수록 많이 돌려주더라. 더 재밌는 거는 학생들에 비해서 CEO들이 더 호혜적으로 행동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실험실로부터 연구로부터 뭐 사실 사람들은 때때로 뭐 상호적이라는 게 호혜적이라는 얘기인데 이타적이기도 하고, 내 손해 보더라도 상대방한테 이득이 되면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호의를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호의로 대답하는,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적대적으로 나오면 나는 상대방한테 마찬가지로 적대적으로 나가는 이런 성향을 보이고, 이거가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한다라는 거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을 사람들은 많이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 약 먹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타인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희생하기도 하고, 규범 이탈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비용이 들더라도 이를 징계 처벌하려고 하고, 규범을 순응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자기의 비용을 들더라도 이를 또 포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그런 성향을 또 갖더라. 나의 이득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의 결과가 타인의 이득에 혹은 타인의 그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고려를 하더라. 그래서 나한테 약간 손해가 되더라도 내 행동의 결과 타인한테 이득이 되면 그쪽으로 행동하려는 게 있고, 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타인이 내게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 절제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더라. 나의 행동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행동의 사회적인 책임성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덕감정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건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뭐 경제학이 대표적인 학문이고, 뭐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근대 학문들이 어떤 사고를 할 때 개인들이 이런 도덕 감정을 가지고 행동한다라고 가정을 안 하고 그런 감정이 없다고 이제 본단 말이죠. 우리가 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전통적으로 대표적으로 뭐 홉스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오래전,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보다도 훨씬 오래전 사람이지만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 생각해보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따라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 해치는 거를 마다하지 않고 따라서 뭐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극단적인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쳐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거죠.
왜 세상을 그릴 때 그렇게 그리나? 그러니까 홉스가 하려는 건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발점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만 알고 극도로 슈퍼 셀피시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합의가 일어나고 그 합의의 결과가 국가가 되고, 그죠? 이런 식의 우리 이제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참 되게 어떻게 보면 근대과학, 사회과학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남들을 생각하고 도덕 감정을 가지고 있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더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뭔가 국가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설명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명을 할 때 출발점에서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들 이렇게 놓고,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뭔가, 그러니까 사회를 설명하든 국가를 설명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화로운 결과를 생각하든, 사실 아주 극단적인 예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아이디어인데, 그게 이제 경제학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시장에서 잘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죠. 왜 출발점부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따가도 그런 제가 인용문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사람이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는 정부 체계를 사고할 때, 사회를 사고할 때, 혹은 제도적인 설계를 사고할 때 사람들이 모두 다 도덕 감정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근데 사실 이게 그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런 모임을 이제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이제 다 한다고.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시간 맞춰서 딱딱 시작을 하는데,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산에 가는 모임도 그렇고, 뭐 어떤 취미 모임도 그렇고, 조깅하는 모임도 그렇고, 혹은 뭐 공부하는 모임도 그렇고, 뭐 안 나오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 그죠? 뭐 이래서 제때 시작을 못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래서 매번 일요일 아침 10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일요일 아침에 사람들이 제때 오질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늦잠도 자고 토요일 날 술 마시고 좀 늦게도 일어나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뭐 10시 반에도 시작하고 11시에도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 잘 못하고 점심시간 되고 막 이러면 안 되겠다. 진짜 10시에 사람들 딱 오게 해야겠다. 어떻게 하세요? 벌금 내죠. 사실상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설득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벌금이 아니라 이거는 어떠냐고. 야, 너 자꾸만 늦게 오는데, 너가 늦게 오면 우리가 30분 늦게 하고, 네 행동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지 말자고. 뭐 이라든가. 응? 하여간 여러 가지 방식, 아니면 뭐 아침에 가서 걔를 뭐 깨우고 데리고 온다든가. 근데 딱 쉽게 벌금 생각하신다고. 이거 뭐를 생각하신 거냐면, 사람들은 늦게 올 때 이득하고 편익을 분명히 고려를 할 거다. 그죠? 늦게 올 때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득만 있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늦게 오는 걸 거다. 거기다가 비용을 부과하자. 뭐 이렇게 막 경제학적 논리로 원투원으로 쭉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런 얘기를 깔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저 사람은 도덕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이기심에 지금 여러분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딱 벌금 매기면서 벌금에 반응해라 이런 거지. 그치? 벌금에 반응해라. 그러면 벌금이, 그래서 제대로 안 오면, 근데 그걸 했더니 여전히 늦게 오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벌금 올리죠. 그죠? 왜? 비용이 불충분하구나. 비용 더 올려야겠다.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 감정에 따라서 일을 근데 사실 도덕 감정에 따라서 일을 해결하면 얼마나 피곤해지겠어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제가 되게 그 학생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재호도 잘 아는 친구인데, 서울에 인턴을 하러 갔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6개월 동안 인턴을 하면서 지낼 데가 없어서 쉐어하우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쉐어하우스냐면 집주인이 집 하나를 그냥 한 8명한테 방방이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그걸 가지고 신문에다 글도 한번 썼는데, 그걸 보면 약간 눈물이 나요. 뭐냐면 8명의 젊은이들이 한 집에 사는데 얘네들끼리는 어떠한 인터랙션도 없어요. 어떤 인터랙션도 없고, 서로 머리 감았으면 머리카락이라도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딱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해서 보름이 지나도록 자기랑 같은 방 쓰는 사람하고는 이름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 되게 공동체 지향적이고 되게 활동적이고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정말 매일 저녁에 서로 토론하고 막 이러면서 해결하는 진짜 공동체 같은 쉐어하우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왜 안 해? 그런 데 있으면 그런 데 할 생각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조차 뭐라 그러냐면, 그냥 전자에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서로 토론해야 되고 서로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고 갈등을 같이 해결해야 되고, 이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벌금 진짜 깔끔해요. 그죠? 너 늦게 왔지? 얼마 내. 끝. 그죠? 그래도 안 된다? 벌금 올려. 늦게 왔지? 그러면 오면 이제 된 거고. 너무 걔를 얘기하면 걔가 왜 늦게 왔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 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얼마만큼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오케이, 그럼 충분히 이해했어. 다음에 또 그러면 똑같은 이유라고는 하는데 예전에는 분명히 받아줬는데 이번에는 또 받아주자니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하고, 이게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사람들끼리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은 분명히 든다. 깔끔한 방법이긴 하지만 적어도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던 부분들이 점점 심지어는 그래서 요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애들끼리 문제가 생겨도 예전같이 선생이 막 중재를 해서 서로 막 악수시키고 서로 이거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변호사 데리고 와서 서로 문제 해결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힘, 벌금이면 벌금, 변호사면 변호사, 이런 외부적인 힘에 점점 의존하는 과정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이나 현실을 잘 추상화해낸 그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는 왼쪽은 과거의 공동체를 저는 상징을 하려고 그렸어요. 저 동그라미가 개체들이고요. 그죠? 얘네들은 끈끈하게 주변 사람들하고 굉장히 묶여 있어요. 부모랑도 묶여 있고, 옆에 종교적으로도 혹은 같은 계급적으로도 끈끈하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나쁜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들의 삶은 태어나면서 그냥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로 태어났는지가 내 삶의 상당 부분을 결정을 하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가 내 삶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태어났는가가 내 삶의 전부를 결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고 그 마을에 계속 사니까. 어떤 관습과
못하는 거지. 그냥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는 거고 부모가 짝지어준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거고 그냥 결혼하면 애 낳고 평생 사는 거고 그게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 후보자 중에서 얘가 제일 좋아 얘랑 결혼할래 이런 생각을 못 나는 이러한 후보 중에서 이런 직장을 가질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이런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는 A라는 행동보다 B라는 행동이 더 좋아. B라는 행동을 해야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그거는 옳지 않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그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운명에 있고 종교, 이런 사회였던 거죠. 저거를 끊어내니까 근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저걸 끊어내면서 사람들이 저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게 자식이 부모를 끊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 나 대학 안 갈래. 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너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그건 옳은 게 아니고, 너 판단은 왜 잘못됐고를 쭉 얘기를 하겠죠. 뭐, 이성적으로 하더라도, 손을 안 대더라도, 그렇게 쭉 설명을. 내가 뭐가 좋은지는 내가 스스로 잘 알고 남들보다 내가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나는 모든 가능한 정보를 잘 알아서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고 그죠? 이걸 보고 합리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의 존재로 인정받는 과정이라는 거는 인간이 스스로 판단할 줄 알고 스스로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개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실 합리적 이성이라는 게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는 이유고 그 다음에 가만 놔둬도 내가 밥 벌어 먹을 때 혹은 내가 나한테 뭐가 더 좋고 뭐가 유익한 건지는 잘 찾아 나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그러니까 나 대학 안 갈래 혹은 나는 대학 졸업하고 나는 이런 거 할래. 나는 결혼 안 하고 살래. 뭐 내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실 아직까지도 저런 압박들이 되게 많겠죠. 그런 압박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가 다 결정 내려서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일 때 그러니까 왼쪽의 모습에서 오른쪽 모습으로 넘어오는데 걸리게 되는데 사람이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은 소속감도 없어지고 연대도 없어지고 자아상실도 없어지고 문제는 여기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질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지겨워서 관계를 끊었어요. 그죠? 말하자면 남편이 너무 지겨워서 이혼을 해서 독립적인 개체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혹은 공동체가 너무 지겨워서 독립된 자아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보면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그래서 저때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저렇게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도 잘 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가 그러니까 혼자서도 다 잘 살 수 있고 이게 뭐냐면 이게 다들 파란색 약을 먹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는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도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입증이 되는 순간 그럼 사람들은 왜 사회에 살지? 왜 같이 살지? 왜 무인도에 안 살고 왜 같이 살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올 거라고요. 경제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뭐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사는 게 그러니까 자기만 지킨다면 같이 사는 게 유리하니까 내가 옷도 내가 만들고 밥도 내가 만드는 것보다는 나는 밥만 만들고 옷만 만드는 사람 만나서 서로 교환하면 훨씬 더 이득이니까 이게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 살고 싶어하고 유대감이라는 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저기서 저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돌아가거나 이런 사람들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를 전제하면서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사회적 분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장 잘 만들어주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시장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가 바람직하다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고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이제 모두 다 자기가 뭐가 옳은지, 뭐가 자기한테 유리한지를 다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자기한테 좋은 거를 이제 판단을 해. 바꿔 얘기하면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를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찾는 거죠. 근데 때로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충돌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서로 간에 이제,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상대방을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이 근대 사회학자들이 계속 생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기만 아는 사람들끼리 있어도 문제가 안 일어나는 사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게 근대 근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를 만들 때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설명할 때도 자기만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에서 국가를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가 잘 구성되고 잘 돌아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사람들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들 자기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 사는 게 이득이고, 그들의 다들 같이 모여 살면도 불구하고 자기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충돌이 있을 때 이걸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기제를 찾아 나가고, 이런 얘기죠. 한동안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리바이어던이라는 국가라는 걸 생각하기도 했고요. 뭐 시장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 열정이라는 건 사회에 굉장히 해가 되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시장에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되더라. 오히려 이기적으로 행동하니까 더 효과가 좋더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때 이익을 주는 행동을 좀 더 장려하고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국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돼, 이건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혹은 이제 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행동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붙고,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커지고,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은 수입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게끔 사람들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만들면 그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핸드폰을 만들었더니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걸 내가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사람들이 다른 거를 만들었을 때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내가 만든 핸드폰을 많이 샀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만든 사람한테 보상이 되게 하면 사실상 알게 보면, 결과 보면 사람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요. 좋아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내가 행동을 한다면 내가 돈을 적게 벌고. 이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덕감정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되나 보다,
옛날에는 남을 위해서 내가 핸드폰을 만들면 야 내가 이 핸드폰을 만들면 재호가 이 핸드폰을 쓰면서 얼마나 행복해할까 이런 생각으로 핸드폰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렇게 만들면 재호 하나 기쁜 거로 끝. 그죠? 나 혼자 내가 돈 벌려고 핸드폰을 만들면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로부터 행복해지는 거지. 그러면 더 나는 역설적이게도 이게 사실 경제학자들이 설명이 이런 거죠. 역설적이게도 남을 위해서 막 뭐를 할 때보다 나를 위해서 뭐를 했더니 결과는 훨씬 더 남을 위해서 한 게 되더라. 그러면 도덕감정이라는 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기업이 돈 많이 버니까 사회에도 그러니까 노동자 더 많이 고용하고 더 그러면 사회 좋은 일.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회 사업을 하는 것보다 자기 돈 더 많이 버는 게 훨씬 더 도움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러면 오히려 사회 이런 그러니까 도덕 감정이나 남을 위하는 행동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급기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 대부분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 가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죠? 그거로부터 우리가 이득을 사실 얻는 거죠. 그들이 그걸 만들었다는 것은. 근데 그들은 그걸 왜 만들었냐면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들 돈 벌려고 만든 거죠.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생산물이 어떻게 내 손에 도착해서 내 필요를 충족시키게 되는지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의 대규모 협력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한 결과로 작동했고 그 결과 사람들이 아는 누군가를 위해서 생산했던 걸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생산했을 때 달성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과 훨씬 더 그걸 잘 충족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는 인류가 발견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아주 뭐냐면 대규모 협력 체계.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무슨 뒤에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저녁 식사에 그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가 저녁 식사에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고 빵을 먹는 거는 푸주간 주인과 양주장 주인과 제빵업자의 자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이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 그게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자기 돈 벌려고 만드는 결과로 올라온 거지. 걔네들이 나를 위해서 생산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생산했던 누군가를 위해서 생산하는 것보다 돈 벌려고 생산할 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뭐 이런 얘기죠. 이타적인 심성이나 도덕 감정에 기대서 만들어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뻔할 텐데, 그죠? 내 범위가 뻔할 텐데 이렇게 시장을 통하게 되면 정말 뭐 누군가가 만든 재화가 사실 이 재화는 뭐 중국에서의 뭐 누가 그러니까 미국에 누가 디자인을 했을 거고 중국에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아주 양질의 나한테 만족스러운 이 재화가 나한테 도달이 된다라는 거죠. 뭐 이타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뭐 우리가 매일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거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이지 자비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유명한 얘기. 그래서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많은 18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도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이제는 이제 대규모 체제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본성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제도가 있는데 A라는 제도 사람들이 모두 다 착하고 모두 다 협력적이어야만 작동하는 제도. 그죠? B 모든 사람이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해도 잘 작동하는 제도. 전자는 만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너무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 하나라도 없으면 이건 워킹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 쓸 때도 잘 움직일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면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껴 있으면 더 잘 작동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제도를 작동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본성에 의존하지 않고 잘 작동하는 걸 만들까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튼키 티오렘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 경제학의 그 정리인데 뭐냐면 내가 아버지고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라튼 키드예요. 무슨 악동이에요. 정말 이거는 얘는 지 남한테 피해만 주는 것만 좋아하는 애예요. 얘는 정말 그러니까 아빠가 보기에 내가 낳았는데 어떻게 이런 애가 낳나 싶은 거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용돈 나눠줄 때 모든 애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눠주려고 한다면 얘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본 액수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만큼 얘한테 용돈 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첫째한테 300만큼 피해를 줬고 나쁜 일을 해서 두 번째한테 200만큼 피해를 줬고 세 번째한테 500만큼 피해를 줬다. 그러면 300, 200, 500만큼을 얘 용돈에서 깎아요. 그죠? 그래서 그 깎은 만큼을 피해받은 사람한테 300 주고 200 주고 500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피해 준 만큼 깎였고요. 정의롭죠. 피해 받은 만큼 더해졌고요. 상황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러면 깔끔하게 문제 해결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이 이 피해를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이 피해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이게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거를 실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장이 안 되면 누군가가 이제 참 이런 그 아버지 같은 존재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든 어쨌거나 결과는 뭐냐면 얘를 올바르게 키우려고 이러저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이 그냥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서로 하면서 피해보고 이러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나눠줄 때 그만큼 다 가감해서 나눠주면 되니까 결과는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따라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도덕감정이나 이타성이 아니라 그죠? 잘 짜여진 배분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정확하게 그 피해만큼을 자기가 대가로 지불하고 남으로부터 이득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이득을 본 이득만큼을 또 대가로 지불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제일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로버트슨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한테 이타성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이타성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도 이타성이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다. 그럼 질문. 그러면 그 이타성은 뭐에다 쓰게? 이타성은 그럼 이타성은 어디다 써?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나 경제적 제도는 이타성의 사용을 극소화시켜주는 제도고 이타성 아껴서 더 좋은 데 쓰라고. 더 좋은 데 쓰라고. 다른 데 가서 뭐 가족에다 쓰든지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얘기할 때 뭐 이타적인 거 이런 건 우리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딱 어떤 얘기가 되냐면 사람들을 좋은 시민으로 만드는 거 이게 예전부터 내려온 서구의 전통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을 좋은 시민으로 만드는 거, 모든 사람의 도덕적인 감정을 인커리지 시키는 거,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말고 이제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거 아니라 룰을 잘 짜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좋은 규칙만 잘 잡으면 되지 좋은 시민을 만들 필요는 없다. 사람들을 좋은 시민으로 만들려고 막 설득하고 캠페인하고 교육하고 이런 과정 할 필요 없이 사람들은 저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서로 간의 이득과 피해가 막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만 잘 짜서 피해를 준 사람은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그죠? 이득을 준 사람은 그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게만 만들면 된다. 규칙만 잘 짜면 되는 거다. 프로스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펜스를 잘 만들어야 이웃이 좋아지는 거지 이웃을 막 좋게 만드는 거는 니꺼 내꺼 이걸만 구분만 잘 해주면 서로 싸울 일 없다. 이러면 펜스가 잘 만들어지면 룰이 잘 만들어지면 그래서 좋은 규칙이 좋은 통치에 불가피한 거로 그래서 좋은 시민이라는 건 점점 논의 대상에서 없어지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이제 우리들 그러니까 뭐 위대한 사상가가 아니더라도 우리조차도 사람들이 늦게 와서 문제가 된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제도를 잘 짜야겠다. 어떻게 제도 짜나? 뭐 벌금을 얼마를 하는 게 잘 짜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벌금 받아서 우리가 뭐 아침을 거기서 먹으면 그 사람 벌금 우리가 피해 본 만큼 다 보상이 되는 거고 뭐 기타 등등. 아까 로튼키 티오렘하고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게끔 만들자는 얘기죠.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저거에 동의를 해버리신 거죠. 그럼 다 된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러면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아주 유명한 얘기부터 한번 이제는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1998년에 경제학자 두 사람이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이게 너무 재밌어서 뭐 가는 컨퍼런스마다 저 얘기들을 사람들이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이파라는 도시에서 어린이집 10개를 상대로 어떤 거를 했냐면 부모가 제대로 제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지를 관찰을 했대요. 7시 반에서 4시까지 운영되는데 수업 마치는 시간에 제때 데리러 오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유무형의 피해를 주고 있었대요. 관찰 결과 30분 이상 늦는 부모는 거의 없었는데 20-30%에 해당하는 부모가 짧게는 5분, 길게는 20분 정도 아이를 늦게 데리고 오곤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더 30분을 더 모시고 있어야 되고 뭐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기타 등등. 지각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부모님들에게 10분 늦을 때마다 뉴 이스라엘 셰클이라 그래서 NIS가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3,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대요. 10분 늦을 때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 4주 동안은 벌금 없이 관찰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6개 어린이집하고 4개 어린이집을 나눠서 6개한테는 그러니까 이 2개에 대해서 첫 4주 동안은 벌금 없이 관찰했더니 아까 얘기대로 한 20-30%가 한 5분에서 20분 사이로 늦게 오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5주째부터 16주째까지는 6개 어린이집에 벌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4개는 그러니까 그대로 통제군으로 놔뒀어요. 나중에 17주부터 20주까지는 벌금을 다 없애고 다시 관찰을 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늦게 오는 이게 첫 번째 관찰, 그 다음에 벌금, 그 다음에 벌금 없어진 상황이고 위에 이게 벌금을 때린 6개, 이거는 벌금 때리지 않은 4개. 그죠? 보시다시피 뭐 사실 여기서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데 벌금을 부과하니까 늦게 찾아오는 부모의 수의 증가가 벌금을 때린 그룹에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벌금을 없앴더니 예전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벌금이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 수가 저렇게 확 늘어난 상황에서 계속 벌금을 없애두게 계속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평균을 비교를 해보면, 벌금을 안 되는 데서는 관찰주, 벌금주 제거한 이후에도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한 20-30% 수준에서 50%로 뛰었고, 벌금을 없앴더니 더 뛰고, 그죠? 예.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두 가지 해석. 첫 번째, 벌금이 낮아서 그렇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 2006년인가 수능 사탐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예. 그때 그 수능 사탐의 답은 벌금이 낮아서 그렇다라는 식의 해석. 그 해석은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너무 당연해서 재미가 일단 없고, 두 번째는 뭘 설명을 못하냐면 벌금이 그러니까 제때 오던 사람인데 벌금이 생기면서 갑자기 늦게 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뭔가를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 지키다가 벌금 때리니까 그 다음부터 늦게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벌금 크기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답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뭘 것 같아요? 예? 예, 면제부 하는 거죠. 예, 이제는 내가 늦게 올 권리를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로야구 9회 말 경기 보고 가야 되는 상황, 보고 싶어도 막 미안한 것 때문에 이제 가서 데리러 가는데 이제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는 택시를 타더라도 벌금이 좋은지 택시를 타고 하는 이 비용이 더 좋은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고,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만일 있잖아요. 진짜 사람들한테 도덕 감정이라는 게 전혀 없었으면 애초부터 사람들은 그냥 훨씬 더 늦게 왔을 거고, 그죠? 벌금은 워킹을 했을 거고, 그죠? 근데 사람들한테 벌금 없이도 사람들을 적어도 70-80%의 사람들을 제때 시간 맞춰 오게끔 만드는 그 요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게 여기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벌금이라는 거는 언제 워킹을 하냐면 사람들이 도덕감정이라는 게 전혀 없는 바로 그 상황, 그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벌금은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고 그거가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일 텐데 사람들이 그거 없이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벌금이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오면 좋을 텐데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오기보다는 사람들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그런 도덕 감정을 벌금이 대체해버리고 몰아내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나는 A가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혹은 조카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A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게 올바른데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공부를 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내 동료가 혹은 내 부하 직원이 기타 등등.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여기다 놓고, 그죠? 인센티브의 강도를 오른쪽에다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과급을 주는 거죠. 내지는 학교에서는 교수들이 논문을 좀 더 많이 쓰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논문을 많이 쓰기 위해서 인센티브 강도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70점 이상 맞으면 10만 원 줄게. 혹은 70점 이상 맞으면 20만 원 줄게. 70점 이상 맞으면 100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내지는 재호가 일을 열심히 하면 전기 자전거 사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과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든 그렇지 않든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원하는 것, 뭐 사실 뭐 이렇게 나오게 될지 이렇게 나오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양의 기울기를 가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모든 성과급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에는 많이 얽힌 문제들이 사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논문 편수당 돈을 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적응을 해버리면 10년 연구에서 나올 연구는 더 이상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장 나올 수 있는 연구들이 나오겠죠. 이런 문제는 제거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제거하더라도. 자, 아까 얘기한 그 두 사람 경제학자가 한 그 그니즈하고 러스티치니가 한 건데요. 사람들한테 자원봉사자들한테 모금 운동을 이제 모금을 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구세군 모금도 괜찮고 뭐 박스 갖고 가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올 수도 있고 좋은 일에 쓰는 거로. 첫 번째 그룹은 그냥 가서 모금해 오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룹은 너희가 모금해 온 거 1% 너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과급 준 거죠. 세 번째 그룹은 너희가 모금해 온 거 10%가 너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총 모금액은 238, 153, 219.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요 두 그룹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 똑같은 애들인데 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자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어느 정도는 내가 돈 벌라고 하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돈 벌라고 하는 일이 되는 순간 저 1%라는 보수는 이거는 착취 비슷한 멸정페이 비슷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뭐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 풀기 아주 지겨운 문제 풀게 해놓고 아니 지겨운 게 아니라 어떤 재밌어 하는 문제 풀게 해놓고 돈 안 주고 그냥 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맞힐 때마다 이만큼 돈 주는 300원 주는 거 하나 맞힐 30원 주는 거 300원 주는 거 그 다음에 뭐 1000원 주는 거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해보면 마찬가지로 맞춘 정답 개수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U자형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지고 있던 도덕 감정이 막 없어지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로 교차되는 이 부분은 이미 교차된 상태에서 이제는 인센티브가 워킹하기 시작하는. 미국의 그 웨스트 포인트의 사람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왜 들어가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러저러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기타 등등의 멋있는 얘기들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더 그러니까 이 소위 아주 본질적인 가치 부여를 하는 사람들을 하고. 그죠? 육사 나오면 취직 잘 될 거니까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임관할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보면 최초에 아주 그러니까 아주 내재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임관 확률이 쭉 떨어지고요. 그죠? 그런 가치 부여가 적은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잘 워킹하고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온다는. 아까 우리 신뢰 게임 한번 했던 거 기억나세요? 신뢰 게임을 하는데 제안자가 10,000원을 주면서 얼마 이하로 돌려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 이상은 받을 수 있게끔 이제 그러니까 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셋 다 건네주는 게 많으면 돌려받는 것도 많은 건 맞는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그 벌금 제도를 채택한 사람들, 벌금 제도를 채택한 사람들은 많이 던져주니까 많이 던져줄수록 많이 돌려받는 건 맞는데 돌려받는 액수 절대액 자체는 다른 거에 비해서 적은. 이거는 그런 벌금 조건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건네주는 게 많으면 돌려받는 것도 많은데 얘네들하고 비교해 보면 돌려받는 절대치가 더 늘어나는 거,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벌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안 한 사람들이 건네준 거에 대한 되돌려주는 금액. 그러니까 보면 맨 마지막은 저 사람은 벌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안 하고 나를 믿고 돈을 건네준 사람에 대해서 돌려주는 금액을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우리가 벌금 제도가 아예 없었을 때보다도 더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신뢰라는 게, 그러니까 저기서의 저 키는 뭐냐면 그런 벌금 제도나 이런 제도 자체가 사람들의 도덕 감정에 되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사실 이 경우에는 벌금 제도를 도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그널을 탁 주는 거냐면 나 사실 너 못 믿겠어. 너가 돈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돌려받아야 되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굉장히 상대방의 준 거에 대해서 호혜적으로 반응할 준비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그런 시그널이 딱 받아지는 순간 그 벌금에 대해서는 나는 되게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마지막에 한 얘기가 때로는 도덕 감정이 존재한다라는 걸 무시할 때 제도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한테 도덕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도가 워킹할 수도 있고 제도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도덕 감정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단 그런 경우에라면 사람들의 도덕 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제도나 정책이 그 사람들의 도덕 감정을 아예 사라지게 만드는 위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벌금 문제와 마찬가지. 사실상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덕 감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혹은 도덕 감정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불충분하기 때문에 도덕 감정이 없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제도가 도덕 감정을 점점 사라지게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클 테일러라는 사회학자가 공동체주의자인데 그 사람이 홉스적인 어떤 그 국가관을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해서 국가가 나왔다는 식의 논리인데 오히려 반대라고.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온 게 아니라 국가가 너무 효율적으로 사람들 간의 갈등을 다 조절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갈등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덕 감정이 없어서 제도가 불가피한 게 아니라 제도로 문제를 자꾸만 해결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의 도덕 감정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 그래서 아주 멋있는 말이 저런 도덕 감정이나 윤리는 근육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원은 쓰면 쓸수록 사라지는데 그래서 아껴 써야 되는 건데 도덕 감정이나 이런 윤리적 자원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없어지니까 이거는 아끼면 아낄수록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도가 도덕 감정을 아껴서 좀 더 다른 곳에 쓰고자 하는 그런 아껴 쓰게끔 만드는 이런 제도는 도덕 감정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사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외부적인 요인이 계속 해결을 해주면 우리는 실제로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방법도, 그러니까 능력도 방법 다 잃게 된다라는. 좋은 규칙이 좋은 시민을 대체한다라는 근대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규칙이 모든 삶의 영역,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모든 삶의 영역을 다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규칙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는 좋은 시민의 역할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법과 제도 규칙이 도덕 감정을 몰아낸다면 우리는 점점 더 법과 제도에 의존해야 되고, 그럴수록 도덕 감정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악순환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도냐 도덕 감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자는 말씀이냐? 그거는 아닐 거고요. 정답은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 관계에 있는 도덕 감정과 대체 관계에 있는 어떤 제도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는 제도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렇다면 첫 번째, 아까 그러니까 약속에 늦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다. 그 친구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설득만으로는 너무 피곤하고요. 그죠? 벌금은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벌금을 부과하면서도 도덕 감정을 사라지지 않게 만들어내는 절차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벌금을 만들어내는 이유를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외부에서 벌금이 때려질 때 하고 우리가 논의한 결과로 벌금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또 우리가 다르게 반응을 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숙고하고 충분히 우리는 사고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규칙을 누가 만들 거냐도 되게 중요할 거고, 규칙을 누가 강제할 거냐도 중요할 거고,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다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 게 규칙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진짜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고요. 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요새처럼 최근 몇 년처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막 고조되는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많이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공동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가장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동체가 뭐냐 그랬더니 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 물어보면 가족이 제일 크대요. 가족이 제일 큰데, 그게 참 양날인 거지. 공동체를 우리가 사고할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사고하는 게, 아까 이 나를 인격적으로 구속하고 모든 게 태어나면서 결정되고 뭐 이래저래 간섭하고 뭐 이런 거로부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해방된 게, 공동체로부터 개인이 해방되는 과정인데, 소속감 필요하고 연대감 필요하고 그렇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면 그거는 사실 가족이 되게 아련한 단어인 건 맞는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피곤할 때 가족이 생각되는 것도 맞는데, 가족만큼 답 없는 동네도 없잖아요. 사실 개선 안 되는 동네도 없는 거. 모든 폭력의 온상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이루어졌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타겐 알레시나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경제학자는 아까 얘기한 그 월드 밸류 서베이나 이런 걸 갖고 뭐를 했냐면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나, 부모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된다, 뭐 얼마나 동의하나, 이런 거를 갖고 사람들의 여부를 그런 거에 응답을 가지고 얼마나 가족 간의 유대가 끈끈한지의 척도를 사람들한테 쭉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척도를 뭐랑 대비를 했냐면 정치적인 참여, 민주주의 같은 투표에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 토론을 하고 뭐 TV에서 정치적인 프로가 있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으로서 갖춰야 되는 중요한, 정확하게 역관계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유도가 크면 클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혹은 정치적인 참여에 대한 정도도 사람들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실제로 그건 뭐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그런 유대로부터 탈출하는 게 사실 우리가 근대 개인을 완성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여전히 그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게 작용을 한, 공동체적인 유대가 강하게 작용을 할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이제 정치적으로나 이런 근대적인 가치를 향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게 드러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사진을 하나 갖고 올까 하다 못 갖고 왔는데, 뭐 가령 점원들한테 갑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마트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그러잖아요. 그 갑질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그 캠페인의 문구가 뭐로 쓰이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직원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그 캠페인의 그러니까 문구예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가족이면 반말도 하고, 그죠? 가족이면 이래저래 간섭도 하고, 너 옷 왜 이렇게 입어? 이렇게 간섭도 좀 하고, 이런 게 가족 아닌가? 그러면 너무 가족처럼 대해서 지금 저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오히려 내가 앞에 있는 점원한테 예의를 차려야 되는 이유는 그가 내 가족이 아니고 동료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예의를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문구는 앞에 있는 점원은 당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족이라는 것,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한테 갖고 있는 분명히 양가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회귀 본능으로서의 뭔가 이런 것도 있고, 뭐 아플 때 엄마가 만들어주는 밥,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언제나 올바른 어떤 그런 거는 아니니까, 사람들한테 관계가 모든 그런 관계일 수는 없으니까,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형에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랑 우리가 아닌 거를 구분짓고 배척하는 이런 것도 아니어야 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가족의 확장체로서의 공동체는 아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회학자들은 그거를 일반화된 신뢰라고, generalized trust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인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신뢰를 할 수 있느냐,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느냐,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그 트러스트 게임, 신뢰 게임에서 낯선 사람한테도 내가 돈을 10,000원 중에서 상당 부분을 낯선 사람한테도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사회학자들은 끈끈한 공동체보다는 약한 유대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서로 그냥 first name을 부를 수 있는 그냥 막 서로 막 죽고 못 사는 형 아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만나면 반갑고, 그렇다 그래서 뭐 굳이 막 또 뭐 매일 만나서 같이 술 마시고 이런 건 또 아니고, 뭐 이런 식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꿈꾸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그 사회학자들은 그런 식의 공동체들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가와 그 지역의 발전 정도를 또 이렇게 추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잘, 그러니까 그 사회학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좀 억압적인 요소를 우리가 많이 배제하면서, 열린 공동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근대에 잘 어울리는 공동체를 찾아보자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런 연구 결과들은 그런 식의 도덕 감정이나 신뢰나 이런 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반화된 상태에서 그 스트레인저를 상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다음에 익명의 누군가에게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여전히, 그러니까 도덕 감정이 작동할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은 것 같다. 근데 그런 범위로서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여전히 저는 그런 사고를 상상해 보는 건 이제 저의 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뭐 혹은 더 뭐 저한테 코멘트를 좀 주시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주세요. 아까 점원 얘기하셨잖아요. 앞에 있는 점원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다, 당신의 가족일 수 있다는 말에서 저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날 이렇게 안내해주고 계산해주는 기능적인 측면을 바라본다. 그러기 때문에 가족처럼 봐야 돼. 이 사람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금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저기서 말하는 스트레인저, 이가 정말 우리한테 정말 인간이 아닌 사람, 인간이 아닌 걸로 취급되는 걸로는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세상이. 그러니까 점점 아까 말하는 도덕감정보다는 명확한 규칙, 항상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원칙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막 집착하고 좀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도덕감정을 다시 불러와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랑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덕감정이 아예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사회보단 좀 더 그래도 규칙이라도 조금 더 명확하게 있는 사회가 그나마 내가 사는 데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그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러니까 저 스트레인저까지 확장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 얘기는 스트레인저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에 도달할 걸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시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 그냥 먼데 나타난 뉴스거리가 아니라 나도 하마터면 저들일 수 있고, 내가 우리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사실 그 스트레인저라는 거에 사실 그런 이 공감의 확장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이제 이타성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빌트인 되게 됐을까의 역사, 진화적인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아무리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타성의 범위는 뻔해요.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나한테 주면 내가 돌려준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특히나 저게 확장이 돼야 될 만큼 큰 사회에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잘 생각을 해보면, 보통 선거권이 어떻게 확대됐는가를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동일한 참여를 할 수 있는 동등한 인간이라는 인식에 도달하는 거는 굉장히 최근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전히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람들의 차별을 또 정당화하잖아요. 뭐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차별하는 걸 또 정당화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도 나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기본은 역지사지가 가능한 걸 것 같고, 그 유일한 방법일 것 같고, 그래서 그들도 나와 다름없음을 계속 확인하는 거,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노력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 당연하지만 여성이 투표권을 갖기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됐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설득과 뭐 투쟁과 뭐 이래야 되는, 그러니까 얼굴색이 다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게 도달되는 과정을 늘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역지사지라든가 이 보편화된 확장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공감의 확대도 계속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싸워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 생각이 일단 드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또 한편으로는 사회가 점점 사람들을 또 마찬가지 과정으로 도구화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직원을 볼 때 그 직원을 사실상 그러니까 그게 로봇이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이 우리는 하는 거죠. 왜? 내가 갖고 온 물건 주고 돈 얼마라 그러면 돈 주고 오면 되니까 무인 판매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도구화되어 있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들을 사람으로 불러내는 게 굳이 가족이어야만 사람으로 불러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으로 불러내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아까 보편적인 인권을 사고할 때 제가 보기에 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인간이 존엄한 거는, 그때 인간은 뭐지?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 그 인간은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그 존엄을 얘기할 때 어떤 합의가 되어 있냐면, 존엄에는 성별이 문제가 안 되니까 성별 제거했어요. 그죠? 얼굴색이 문제가 안 되니까 얼굴색 제거했어요. 종교가 문제가 안 되니까 종교는 제거했어요. 신분고하가 문제가 안 되니까 신분고하를 다 제거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는 존엄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존엄 안 하고, 이거 아니니까 친소관계 다 제거했어요. 다 제거하고 나면 남아있는 거는 뭘까? 응? 그 사람한테 남아있는 건 뭘까? 우리가 사실 보통 명사로 man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죠? 그러면 그건 뭘까? 그게 이제 사실 몸뚱아리만 남는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구체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존엄이라는 게 굉장히 보면 힘 없는 개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몸뚱아리만 남아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모든 구체적인 특성들을 다 제거하고 몸뚱아리만 남아있으면, 그런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그 존재를 우리가, 그 육체를 우리가 존엄하다고 부여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그거는 영혼도 없는 어떤 그 무인 자판기 같은 것만 남은 거 아닌가? 뭐가 달라지지라고 생각하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보편화된 인권의 확대가 어쩌면 그 존엄이라는 게 그런 이 딜레마에 있는 걸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거기에 약간의 인간적인 특성을 좀 집어넣어 보면 존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뭐가 더 나은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호가 존엄한 거는 그가 고통을 느끼는 존재여서 존엄한 건지, 그러면 세상에 그런 존재는 굉장히 많은데, 그죠? 근데 뭔가 과거에 나와 이렇게 겹치면서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받으면 내가 거기에 동감하는 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려면 아까 우리가 막 제거했던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서의 인간의 존엄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고유 명사? 그가 갖고 있는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반대로 쭉 들어가면 거기에는 대구에 살고 있고 뭐 20대 후반이며 뭐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이런 게 막 쭉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아까 우리가 보편적인 차별하려고 제거했던 게 또 들어가.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왜 존엄한가부터 걸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문제가. 네. 그래서 이게 뭐 답이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접근법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환대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런 보편적인 접근을 안 하시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어도 그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다 발가벗겨서 육체만 가지고 와서 와 이거 정말 존엄하다 이거는 의미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색을 갖고 와도 내 자리가 있는 게 중요하지. 어? 내가 사실상 다 벗고 나는데 너랑 나랑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는 문제의식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차별하지 않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그런 문제의식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근데 그런 문제의식이 사실 다시 얘기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전만 해도 우리는 되게 그러니까 뭐 남녀 평등을 얘기하더라도 뭐 사실상 여성이 남성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도 있었고 다르지만 서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시대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게 사실 논의의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점원에 대한 존중도 인간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그냥 중간에 우리가 눈웃음이라도 칠 수 있는 그런 사이여서 더 소중하면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 거죠. 또 다른 얘기가 있나요? 마칠까요? 질문 더 없으시죠? 한 2시간 동안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